안녕하십니까. 모의고사 7회차 해설입니다. 10월 달에 보는 거는 실제 난이도하고 비슷하게 이제 나오고 9월 달에는 조금 여러분들 경각심 또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실전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뭐 몇 점 나오는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틀린 부분들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세요. 자, 41번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을 해야 되죠.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죠. 그중에 효력 요건이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적 효력 요건은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 표시에서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사기 강박, 즉 하자가 없을 것. 그다음에 특별 유효 요건, 특별 효력 요건으로 대리권이 존재할 것,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 정지 조건이 성취될 것, 시기 즉 기한이 도래할 것, 이런 것들이 특별 효력 요건이죠. 아닌 것 골라라면 답은 1번이죠.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요물계약이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교부,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 이거는 계약금 계약의 특별 성립 요건입니다. 답은 1번 이렇게 되죠. 2번과 5번은 특별 효력 요건이고요. 3번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고 4번도 특별 효력 요건이네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을 해야,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 4번의 유언자의 사망 말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허가, 요게 나올 수도 있죠. 답은 1번. 42번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우리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몇 개 있었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따위를 회피 또는 면탈할 목적으로 대금을 줄여서 기재하는 약정, 해외 파견 소요 경비를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면 면제하는 약정,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 대가로 부동산을 부인에게 양도하되 부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제한이 붙은 약정, 무허가 건물 임대차 계약, 민사사건 성공 무효 약정, 주지 임명행위, 비자금 소극적 임치, 이런 것들은 반사회 질서가 아니었죠. 그래서 디귿 법률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와 리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반사회 질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디귿하고 리얼이 들어있는 걸 다 제끼면 되죠. 그럼 1번, 2번, 4번, 5번 제끼고 나면 남는 건 3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니은 다 반사회 질서입니다. 기억은 뇌물 주는 거고요. 니은은 당합입찰이죠. 반사회 질서입니다. 또 부척계약을 맺으면서 나중에 부인이 죽거나 이혼하면 호적에 올려주겠다. 뭐 지금은 이제 호적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지만 호적이 있을 때 이런 약정 다 반사회 질서가 됩니다. 답은 3번. 43번 비진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자, 비진의 표시에서 잘 나오는 지문이 있죠. 진의의 뜻. 비진의 표시에서 진의의 뜻.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강박에 의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증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를 한 이상 비진의 표시를 할 수는 없다. 당시상에서 최선이라 판단하고 심사숙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비진의 표시 아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역시 비진의 표시 아니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키워드죠. 최선이라 판단하고 사직서를 제출. 그럼 비진의 표시 아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최선이라 판단하고 뭐뭐 하였다. 이건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기억하는 거죠. 자, 2번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형식. 자,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입사했으니까 애초에 사직서 제출 자체가 사직의 의사 없는 사직서 제출이죠. 비진이죠. 그리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직서 제출이 비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따라서 사직서 제출은 무효다. 즉 퇴지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3번 대리인에 의한 배임적 대리행위. 자,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지만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배임적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자, 배임적 대리행위가 있을 때 배임적이긴 하지만 대리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유효가 되죠.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 이렇게 되죠. 근데 조문이 없어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대리권 남용이라 하는데 대리권 남용에 비진의 표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해달라 그랬죠. 3번 비진의 표시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위가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대리행위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가 된다. 즉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4번 또 나왔네요.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게 본심이라 하더라도 일단 강박에 의해 증여를 한 이상 비진의 표시를 할 수 없다. 자, 5번은 비진의 표시 규정은 공법행위에는 적용이 안 되죠.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부르면 다 개인의 공법행위. 대표적으로 공무원이나 국립대 교수가 거짓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비진의 표시 규정은 적용이 없고요.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자, 그래서 설령 이사회가 상대방이 사직서 제출이 비진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사직 효과는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틀린 거 1번. 44번 1.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즉 강행규정 위반 무효이지 반사회 질서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명의 신탁에 따라 등기를 수탁자에게 넘겨주는 것 불법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2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죠. 자, 여기서 첫째 제3자 선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무효 주장자가 제3자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두 번째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고 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 즉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된다. 세 번째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네 번째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네 가지 지문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옳은 지문이죠. 자, 3번은 가장매매와 구별되는 가장행위, 은닉행위. 증여를 하면서 증여를 은닉하고 매매로 가장했다. 매매는 허위 표시로 무효, 가장행위로 무효. 하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그랬죠? 그게 3번. 자, 4번은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로 생긴 채권, 가짜 채권을 진짜인 줄 알고 감유한 사람 보호되죠. 자, 우리 보호되지 않는 사람 108조 2항의 제3자가 아닌 사람 (108조 2항에) 보면요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즉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돼요. 이때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우리 외우고 있죠? 본인, 가장매매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그 다음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런 애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채권 감유한 사람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된다. 즉 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된다.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라 함은 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이렇게 됩니다. 옳은 지문이죠. 5번 틀렸죠?
제3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된다. 이렇게 되죠. 자, 45번에 입증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증 책임 동그라미 1번. 불공정한 행위에서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의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 폭리자의 폭리의사 전부 무효주장자가 증명해라. 그 1번이죠. 반면에 2번. 비진의 표시는 유효한데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비진의 표시는 유효하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라 그랬으니까 요거 선의 무과실 추정되지요. 추정된다는 건 상대방은 스스로 선의 무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3번은 중요 부분의 착오와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요. 중요 부분은 착오자가 증명하고요.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랬죠. 3번 틀렸고요. 중요 부분은 착오자 즉 표의자가 입증하고요.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선의 취득이라고 이건 이제 우리 시험 범위 바깥에 있는데요. 동산 선의 취득이라고 249조. 동산을 양수한 자가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한 경우, 동산을 양수한 자가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한 경우 그 양도인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양수인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죠. 여기서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되지요. 그래서 선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무과실을 입증하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과실은 선의 취득의 효과를 부정이 아니라 주장하는 자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5번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으로 나눴을 때 성립요건은 그 존재를 유효주장자가 증명해야 돼요. 즉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성립이 됐다면 그 다음 효력 요건은 그 부존재를 무효주장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성립 요건의 존재는 유효주장자가 성, 존, 유, 성립 요건의 존재는 유효주장자가 효력 요건, 부존재는 무효주장자가 이렇게 암기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유효주장자가 그 존재를 입증해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옳은 거 1번. 46번 자기약 쌍방대리 원칙적 금지조 124조에서 다만 본인 승낙이나 채무이행이 있을 때는 채무이행은 자기약 쌍방대리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새로운 이익을 교환하는 게 아닌 다툼 없는 단순 채무이행은 자기약 쌍방대리가 허용되고요. 2번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자기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3번이 틀렸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즉 대리권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로 무효죠. 그냥 무효가 아니고 무권대리로서 무효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3번 X. 4번 본인이 허락했으니까 자기약 쌍방대리 할 수 있고요. 판례가 하나 있죠. 5번 차주가 사채 알선업자에게 한 변제는 쌍방대리에 의한 변제지만 유효하다. 이렇게 되죠. 47번에 1번 대리인은 의사능력은 있어야 되지만 행위능력은 필요 없죠. 그래서 2번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그 대리 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그랬고요. 3번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제한능력자에도 상관없죠. 117조 대리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4번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까 뭐 미성년자라든가 피한정 후견이라든가 피성년 후견인 다 대리인이 될 수 있죠. 단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하죠. 우리민법 127조에 의하면 본인이 사망을 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 법정 대리 임의들이 공통된 소멸 사유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면 대리권을 소멸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갑이 미성년자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 그래서 미성년자 을이 대리행위를 했다. 이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제한 능력을 이뤄 취소 못한다. 하지만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관계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결국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일 때 대리 행위를 취소 못하는 거예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계약을 한 게 있다. 이거는 미성년자의 제한 능력, 대리인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틀린 거 4번. 48번 1번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죠. 그리고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되죠. 자,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될 뿐 조심하세요. 유권 대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될 뿐 유권 대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2번 계약의 무권 대리 상대방이 무권 대리임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최고할 수 있죠. 상대방의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죠. 선악불문하고. 3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136조에서 추인할 수 있죠. 반면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 즉 대리권 없는 자의 재단법인 설립행위 절대적 확정적 무효에서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게 4번이죠. 3번, 4번 구별하세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 구별하자. 5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 자,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는가?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 상대방에게만은 추인의 효력을 주장 못한다. 이렇게 되죠.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는 있는데 단 그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에게만은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5번 틀렸지.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 상대방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49번에 1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뭐죠? 취소권 포기.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자기에게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자, 2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죠. 예를 들어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해야 돼요. 그런데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죠. 자, 3번 착오로 의사표시했을 때 이걸 추인하려면 착오에서 벗어나야 되죠. 착오가 취소 원인이잖아. 그게 소멸해야 되죠. 즉 착오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추인할 수 있다. 자,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했다는 건 취소권을 포기한 거죠.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그 행위를 더 이상 취소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제한 능력자 법정 대리인 동의여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자, 안 됩니다. 제한 능력자 중에서 제한 능력자라 그러면 안 되고요.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제한 능력자 중에는요. 피성년 후견인도 있는데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어요.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는요. 법정 대리인이 대리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고 피한정 후견인만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가지고 추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더라도 추인 못합니다. 그래서 5번은 제한 능력자를 이걸로 바꿔야 돼요.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이죠. 좀 까다롭죠, 이런 것들이. 자, 50번 조건. 1.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확정적 사실이 아니라 불확정적 사실이라고 해야 되죠. 조건은 불확정, 기한은 확정. 자, 2번. 혼인이나 입양 등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는 조건 못 붙입니다. 가족법상 행위, 취소해제 같은 단독행위, 어무수표를 발행하는 어무수표 행위, 원칙적으로 정지든 해제든 조건 못 붙입니다. 2번 X. 3번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150조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죠. 자, 이때 언제 조건이 성취된 걸로 봐요?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죠. 주장이 있는 때가 아니고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때 이렇게 돼야 되죠. 자, 4번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 기성이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외워야 되죠. 이미 성취한 기성조건이 정조건이면 기정조, 조건 없는 행위, 해지조건이면 기해무, 무효로 한다. 이게 답이죠. 자, 5번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되죠. 만약에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은 조건이 성취한 후에 청구해야죠. 조건 성취 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4번. 51번 1번이 물권의 뜻이고요. 2번 물권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죠. 3번 물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물권의 양도성은 배제할 수 없다. 3번 X. 4번 일물일권주의죠. 하나의 물건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두 개 이상 성립하는 것은 안 된다. 원칙. 객체는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 이렇게 되죠. 틀린 거 3번 어렵지 않고요. 자, 52번 물권적 청구권. 자, 1번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한테 행사하죠? 점유자. 점유자. 213조에 보면요. 소유권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를 포함하죠. 따라서 1번 간접 점유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가계 점원.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아니다. 이렇게 됐죠. 1번이 답이네요. 2번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담보물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저당권. 자,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있지.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어. 있는데 그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입니다. 3번 물권적 청구권은요. 물권의 침해 원인을 묻지 않고 인정되죠. 즉 불가항력적으로 침해가 되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든 따지지 않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X. 자, 4번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됐을 때는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이 되고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권과 경합해서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니죠. 5번 물권이 이전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되죠. 그래서 물권이 이전됐는데 물권적 청구권만 전 소유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5번도 X, 옳은 거 1번. 53번 등기청구권. 자,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구별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이다 잊지 말자. 2번 등기청구권은 매수인 같은 등기 권리자가 매도인 같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행사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 인수 청구권도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2번 X, 등기 의무자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3번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 뭐죠? 법률 행위 매매,
매매에 기초한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를 말합니다. 채권적이고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 걸리죠. 반면에 등기와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로 돼 있어. 그러면 이거 일치시키려면 소유권자는 등기 명의를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물권적이라고 그랬죠. 5번 미등기 부동산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여 이전 등기 합력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등기 부동산을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네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틀린 것은 2번. 54번의 등기 효력 1번. 동일한 부동산에 설정된 수개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등기 선회에 의하고요. 2번에 보면요. 두 번째로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유의 추정력이 뭔지 기억하셔야 돼요. 200조 말합니다. 점유의 권리적 법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그런데 요 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돼요. 부동산 점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X. 3번은 남의 부동산을 서류 유지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무효겠죠. 4번 증여를 하면서 증여를 감추고 매매를 가정해서 등기를 넘겨줬다. 증여가 유효하다면 등기도 유효 그랬죠. 5번 상속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된 상속 등기를 믿었다. 등기에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틀린 거 2번. 55번 물권 변동과 등기 필요한지 아닌지 1번에 보면 부동산 물권의 포기가 포인트예요. 법률 행위입니다. 말소 등기 필요합니다. 1번 X. 2번 전세권 소멸 통고에 의한 소멸 말소 등기 필요 없고요. 소멸시효 완성 20년간 지상권 행사하지 않으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죠. 승역지 소유자의 위기 299조 법률 행위입니다.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관작의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줘야 됩니다. 등기 필요. 5번 분배농지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 등기 필요 없지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56번 혼동한 물권 소멸 1번. 빨리빨리 머릿속으로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저당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 단 2번. 1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가 있는데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번 A 토지의 을이 저당권, 그 토지의 병이 지상권. 자, 저당권이 먼저 있고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때 지상권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도 없죠. 그럼 소멸해야죠. 3번 틀렸고요. 4번 지상권자가 있었는데 지상권을 담보로 돈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요거 지상권 소멸하지 않는다. 왜?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 목적이더라. 이럴 땐 소멸하지 않는다. 5번 갑의 지상권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고 자 이거는 이제 191조 2항인데 191조 1항을 응용하면 돼요. 갑이 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지상권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을의 저당권에 또다시 병의 질권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원칙대로라면 이 저당권이 소멸해야 되는데 이 소멸해야 되는 저당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죠. 따라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3번. 자, 57번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경우가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게 어떤 경우예요? 반환 의무가 생기거나 인도 의무가 생기거나 그럼 자주가 타주로 바뀐다 그랬죠.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1번 갑이 땅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자,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생기죠. 이거 타주가 되겠죠.
2번은 매수인은 자주인데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럼 매수인은 매수한 물건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죠. 그러니까 타주로 바뀔 것이고요. 3번 갑수요 부동산의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락돼가지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 소유자 갑은 경락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생기죠. 그러니까 1, 2, 3번은 다 인도 의무 또는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4번은 어떤 거야? 4번은 점유자 갑을 상대로 소유자 을이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를 하게 되면 이 점유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타주가 되죠. 반면에 자 4번, 5번은 구별하셔야 돼. 5번은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했다 하더라도 반환 의무가 생기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4번은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반환 의무가 생겨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래서 타주가 됩니다. 반면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패소로 끝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주. 답은 5번. 58번 취득시효. 자, 1번 20년간 계속 점유하면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 취득시효가 있는데 그때 그 20년 기간 계산 기산점 이미 선택할 수 없다. 기간 역산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죠. 단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다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번 시효 기간 중 등기 명인의 변동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을 때 1번이든 2번이든 계속해서 동일인 소유일 때 기산점을 임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모두 다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다, 임의 선택할 수 있다. 2번 등기 명인의 변동이 있다, 임의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1번 옳은 집은 2번 틀린 집은. 3번 점유자는 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죠. 을이 시효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되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시효 완성 전에 갑이 병한테 팔았을 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병이니까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3번. 4번 등기부 취소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무효 등기를 마친 자를 포함한다고 그랬고요. 자, 5번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죠. 따라서 시효 취득자가 시효 기간 중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틀린 거 2번. 자, 59번 첨부. 갑소유 건물에 증축이 됐다. 증축법은 원칙적으로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2번. 첨부가 있게 되면요. 구물건은 소멸하고 신물건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구물건에 관한 권리는 소멸하게 될 것이고요. 이 구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상실한 자, 신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게 2번. 3번 첨부로 인해 소멸된 동산 제3자 권리도 소멸하죠. 그리고 보상 청구하겠죠. 4번 동산 소유자가 합성물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을 때 동산 위에 있었던 다른 권리 합성물에 존속하고요. 공유자가 되면 그자의 공유 지분에 존속하고요. 5번 틀렸죠? 첨부라는 건 구물건이 사라지고 신물건이 만들어지는데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상복구 금지 절대로. 원상복구 금지. 강행 규정입니다. 원상복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60번 1. 공유의 특징이 뭐예요?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 그래서 1번 지분 처분할 수 있고 2번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런데 지분의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하죠. 지상권은 토지를 객체로 합니다. 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고요. 3번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요.
5번 공유물 분할하게 되면 원칙이 장래여죠. 분할 시부터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걸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틀린 건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60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61번부터가 좀 까다롭고 길어요. 61번은 조금 시간을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